어쨌든 녹색당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뭐 쉽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창당 이후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2012년 3월에 창당하고 한 달 후에 총선에 참여를 해서 0.48%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당 등록이 취소돼서 다시 창당을 하고 2014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렇게 후보를 냈습니다. 이렇게 후보를 냈고 이때도 당선자가 없었고요. 작년 총선에서 0.76% 18만 표 정도 나왔습니다. 창당하고 한 달 후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창당을 할 때 총선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창당을 추진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거는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선거에서는 사실 0.48%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도 당연했다고 저는 봅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쨌든 당원과 당비가 확보돼서 정당으로서 생존이 가능한 걸 만들었던 게 그나마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뭐 그때 선거 공보물도 있고 당원 수는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0.48% 받고 2014년 초까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일단 우리가 녹색당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히 2014년 초에 헌법소원 결정이 나와가지고 이름 찾았어요. 다행이었죠. 근데 이런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사실은 2013년 초부터 우리가 뭐 당명 찾기,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빨리 판결해달라, 빨리 결정해달라, 우리 이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요. 2013년에 했던 일들입니다. 보시면 뭐 2013년 1월 달부터 워크숍을 하고요. 뭐 여기 대전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또 우리가 또 워크숍을 또 하고, 그러니까 후보 발굴을 빨리 하고 지방선거 준비를 빨리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돈을 받은 말이지만 어쨌든 국가 돈으로 연수도 하고 뭐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2014년에 후보를 낸 지역은 많지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과천시장이 나갔습니다. 정의당하고 후보 단일화 경선까지 했어요. 우리가 6대4 정도로 이겼어요. 6대4 정도로. 6대4 정도로 이겼더니 정의당에서 멘붕에 빠졌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근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경선 방식은 뭐였냐면은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시민들이나 당원들, 시민단체 회원들 중에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그 선거인단이 ARS 투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조직력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제가 처음부터 6대4 정도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건 우리가 6대4 정도로 조직력이 좋습니다. 과천에서는, 경기도 과천에는. 그래서 경선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경선을 했는데 어쨌든 경선에서 이겼는데요. 근데 본선에서는 뭐 19% 정도 받아서 3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비례는 12군데 출마했는데 사실은 전체 다 출마하는 게 목표였는데 광역비례는 300만 원만 내면은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표용지에 나오거든요, 녹색당이. 지방선거는 당이 많이 안 나옵니다, 투표용지에. 그냥 많이 나와도 6개, 7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300만 원 내고 투표용지에 이름 올리면 전체 주민들에게 녹색당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00만 원이에요. 투표용지에 이름 올리는 값이. 그러니까 사실 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 숫자도 많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20개씩 나오잖아요. 정당이 20개씩 나오는데 정당 투표용지가 지방선거는 6개, 7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군데가 출마를 못했어요.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이게 출마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대회에서 당원 발의로 안건이 제한돼가지고 그래서 통과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게 겨우 12군데라도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선거에 대한 준비나 경험 같은 게 그만큼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갔는데 어쨌든 전남 보성은 20%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선거 구도가 기득권을 가진 일종의 민주당 쪽하고 나머지 쪽이 되기 때문에 선거 구도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 22% 나왔고 나머지 지역은 그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사실은 이런 과정을 밟아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 목표를 뭘로 할 건지와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선 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인지도를 넓히고 당원을 확대하고 당원 기반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이 말을 넣은 이유는 앞에 거는 우리가 진짜 노력을 다할 수 있을 뿐이지 선거 결과에서 당선 자체는 어렵다라는 나름대로는 뭐 현실적인 판단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2014년까지 녹색당은 생존에 아직까지 급급한 정당이었고 일상적인 정치활동도 부족했고
준비도 늦었고 조직력도 미약했고 뭐 이랬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 녹색당에서 그래도 정당 연설이라는 거 여러 지역에서 좀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좀 했지만 본격적으로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역 정당 조직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던 시기가 2014년 지방선거 끝난 다음부터 그래도 이런 지역 차원의 기자회견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평가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우리는 좀 일찍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경험도 없고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우리가 뭐 전업적인 정당 활동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정당보다 먼저 다 했어요. 정책 대회, 뭐 후보 선출, 정책 공약집 발표 다 먼저 제 1등으로 다 했습니다. 1등으로 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전 홍보 활동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제 좀 구체적인 목표, 퍼센트로 나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득표에서 3% 이상을 한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했었고요. 당연히 3% 이상 득표하면 우리가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고 우리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례 3%가 목표였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좀 집중을 하자. 그리고 지역구는 좀 거점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출마 전략을 잡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는 5명이 출마를 하고 지역구도 5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0.76%라는 결과를 받아치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치를 때는 4가지 정도를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특성 때문입니다. 선거 전략의 4대 요소라고 하면은 1번이 구도입니다. 구도. 선거 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남 모성에서 22%가 나오시는 이유는 물론 당원들이 선거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선거 구도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 구도가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하고 후보가 중요하고 사람들은 후보를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후보 중심으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후보가 아닌 사람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후보를 잘 모르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때문에 녹색당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녹색당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녹색당 후보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뛰어다니는 내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녹색당 후보를 찍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전략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작년 4월 총선은 어쨌든 정권 심판 구도에다가 거기다가 국민의당이 나와서 또 녹색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뭐 애써 우리 플래카드 붙이고 피켓 들고 있는데 뭐 안철수 당이냐고 물어보고 그죠?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보 정당들도 보면은 정의당이 원내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정의당 인지도가 높은데 정의당에게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민중연합당, 노동당하고 겹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년 총선의 구도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고민인데요. 우리 같은 녹색당 같은 인지도가 낮은 정당이 어떤 메시지를 택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인지, 이건 뭐 계속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근데 딱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우리 당 내에서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 메시지가 세상을 뒤집을 정당이라는 이게 2015년 상반기에 썼던 메시지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화제는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선거 결과의 80~90%를 좌우하는 것은 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전문가들이.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구도가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는 오자 구도였잖아요. 대선의 구도. 오자 구도인지 양자 구도인지에 따라서 선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뭐 오자 구도, 양자 구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녹색당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에는 우리의 역량도 부족했고, 그래서 선거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 요소인데 이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게 저는 그동안 가장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답답했던 점입니다. 녹색당이 부각될 수 있는 구도라는 걸 만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책이 좋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거 때마다. 2014년 지방선거, 작년 총선, 녹색당 정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정책을 좀 다룬다는, 정책을 만진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녹색당 정책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좀 이전에 많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선거 치를 때마다 고민되는 건, 어쨌든 후보를 내야 되는데 출마 결정이 우리는 좀 많이 늦은 편이에요. 다른 진보 정당들만 하더라도 후보를 좀 일찍 결정을 하면 그 후보를 부각시키고
그 후보에게 맞는 의제를 가지고 이슈 파이팅 같은 걸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 후보를 낸다.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러면 뭐 청년 배당 뭐 이런 걸 가지고 미리 뭐 청년 배당 조례 제정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게 대체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진보정당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거의 당선이 안 됐어요. 오산 같은 데서도 구청장 하던 데들도 다 구청장 넘겨주고 지방의원들도 거의 당선이 지역구에서 거의 안 됐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선거 구도가 박근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2014년에 딱 한 명 됐습니다. 노동당에서 구로구에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방사능 안전급식 우리 거였는데 원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운동을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4년에 선거를 하는데 2013년 하반기에 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조례 제정 운동의 과정에서 그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그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우리 이 후보가 이 조례 제정 운동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잖아요. 그냥 우리 후보 누구냐? 우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만들 사람이에요. 만드는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들이 구도라든지 메시지, 후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좀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2020년 총선까지 한국 정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역풍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당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전체 한국 정치를 봐도 내년 6월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이 아주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녹색당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선거 하나만 보고 기획을 하는 것보다는 2020년 총선까지를 좀 염두에 두고 그 2018년 선거 하나만 보면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격변의 시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소속 정당은 40%밖에 국회 의석이 없고 국회 상황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아주 유동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2018년 지방선거 하나만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2020년 정도는 염두에 두고 우리 나름대로 좀 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자체는 우리가 지역구에서 자력으로 당선자를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만이 아니라요. 진보정당들의 지방선거 경험을 봤을 때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과거의 진보정당은 주로 울산이나 창원과 같은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지방선거 때 당선자를 낼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녹색당의 역사를 보더라도 지역구에서 당선자 내기는 정말 어려운 게 우리 녹색당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나 정책이 굉장히 좋고 시대에 맞지만 그렇지만 가치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 자체가 많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다수의 당선자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선거 기획을 할 거냐라는 게 고민인데요. 그냥 저는 이건 뭐 그야말로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숫자로 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숫자로 된 목표. 그러면 숫자로 된 목표가 당선자로 할 거냐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당 지지율로 할 거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판단입니다. 2020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당선자 숫자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광역 비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내지 7개 정도의 정당이 투표용지에 올라오고 그 속에서 녹색당을 찾아서 찍는 유권자들이 얼마쯤 되느냐. 작년 4월에 0.76%였는데 그게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거는 정당의 어떤 성장 과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력이든 아니든 당선자를 배출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당선자를 배출할 때 자력으로만 어렵다면은 저는 지역 차원에서 연합 정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방선거의 특징은 전국 단위에서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후보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국 단위의 연합 정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쉽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이나 시민사회하고 같이 뭔가 연대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건 지역 차원에서 푸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대구 경북에 가면 민주당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이랑 같이 한다는 건 기득권이랑 같이 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연합정치를 전국 차원에서 기획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전국 차원에서 역할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역 차원에서 해서라도 어쨌든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쨌든 제도 정치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목표를 어떻게 짜실지는 앞으로 논의를 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런 숫자로 드러나는 목표가 필요하다. 그게 당선자 숫자가 됐든 지지율이 됐든 그리고 당선자를 배출하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어쨌든 연합정치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서 뭐 진보 녹색 블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필요한데 이게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아마 총선 때까지를 염두에 두고 필요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정치가 격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대로 가면 격변 안 할 거예요. 격변 안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되거나 회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연합정치 같은 게 아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같은 거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늦게 시작하는 경향들이 있다. 진보정당도 그런데 녹색당도 마찬가지다. 저는 좀 선거운동은 평소에 하는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선거가 다가오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좀 평소에 우리가 지역에서 정치적 활동,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정치적 활동을 하고 선거 이슈가 있다면 선거 이슈를 미리 우리가 뭔가 좀 의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지방선거 치르면서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사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녹색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지방에 맞게, 지역에 맞게 딱 특정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청년배당, 성남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합시다. 이건 쉽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우리 동네 미세먼지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쉽죠. 이런 좀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를 녹색당이 먼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지역에서도 제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험을 봤을 때 후보를 좀 일찍 확정하는 게 좋겠다. 예비 후보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후보를 일찍 확정하면 일찍 홍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 정치 같은 걸 하게 되면 녹색당 후보가 마지막에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끝까지 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렇지만은 연합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이 막 설사 마지막에 우리 후보가 못 나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일찍부터 하면은 많은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찍어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과천에서 정의당 후보를 우리가 후보단일화해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보가 19%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은 우리가 정의당보다 덜 나왔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역구에서는 녹색당이 이겼으니까 녹색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으니까 비례대표는 정의당에게 주자 이랬던 심리도 저는 좀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일찍부터 후보를 정하고 하다 보면 설사 마지막에 연합정치의 과정에서 우리 후보가 끝까지 못 가더라도 많은 유권자들에게 녹색당을 인식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라든지 연합정치가 굉장히 좋은 이벤트입니다. 선거 때. 그래서 녹색당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보를 좀 일찍부터 정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뭔가 이런 지금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 좀 뭐랄까 큰 어떤 비전, 뭔가 좀 크게 발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을 좀 바란다는 생각을 해서 녹색당이 오히려 먼저 이런 어떤 연합정치 전략 같은 걸 제안하는 것도 분위기로 봐서는 괜찮겠다. 정의당 6% 받았지만 사실 그게 한국 정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현 단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한 번 선거에서 나온 것일 뿐이고 지금 현재 정치 구도라는 게 많은 사람들 특히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치를 오랫동안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답답한 게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때 뭔가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녹색당 차원에서 먼저 한번 고민을 하고 제안해도 지금은 괜찮은 분위기다.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후보를 출마를 시킬까 말지에 대해서 우리는 당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를 많이 하시고 심사숙고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라는 게 후유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고 같이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출마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숫자를 따지기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다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후보는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없다면 낼 수는 없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같이 할 사람들이 있는지 당원이 됐든 지지자들이 됐든 그렇다면 선거는 해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선거를 치를 수는 없어요. 우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수의 당선자를 내는 게 자력으로 내는 게 어렵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의미 있는 선거를 할 수 있는지를 지역에서 각각 판단해 보시고
의미 있는 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거기에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일찍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거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무조건 출마하자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토론을 다 거쳐야 됩니다. 선거에 출마를 결정할 때 이런 토론을 거치지 않고 출마를 하면 후유증이 심해져요. 근데 출마를 했을 때 문제가 되거나 또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 토론해봐야 됩니다. 다 토론을 해보고도 우리가 의미 있는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하면 후유증도 적습니다. 선거라는 게. 그리고 그러다가 중요한데 지역구 출마를 하는 게 당원들이 진짜 역량을 쌓고 우리가 지역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 10월, 11월, 12월 정도에는 후보가 좀 가시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동안 경험을 보면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정도에 후보를 낼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만은 녹색당은 이거다. 거의 뭐 녹색당 하면 미세먼지인 거예요. 녹색당은 청년배당. 요 정도가 돼야지 지역구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수정당들이 지역구 선거를 하려면 또는 지역구가 아니라 방역 비례해서 득표율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게 필요해요. 녹색당 하면 직접적으로 미세먼지구나. 녹색당. 미세먼지는 녹색당.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 미세먼지가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그거 열심히 하는 당은 녹색당이야. 미세먼지를 열심히 하는 당은. 뭐 이런 정도로 돼야지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카톡에서 야 미세먼지 그거 녹색당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올해 하반기에 이런 걸 잡아야 됩니다. 잡고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출마 논의 같은 건 일찍 할 필요가 있다.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애매해진다. 이런 논의들을 충분히 못하고 출마를 하거나 또는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다 하되 논의를 좀 빨리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